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정말 짜증나는 주제입니다.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제일 먼저 도망쳤다. 이런 아주 웃기지도 않는 이 선전선동들이 때만 되면 나옵니다. 세월호가 침몰됐을 때 사고난 세월호에서 먼저 도망친 선장, 전쟁난 서울에서 먼저 도망친 이승만,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일만 벌어졌다 하면은 이승만 박정희를 아주 엿보이고 망신 주고 모욕을 주는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제가 그 심리를 분석해 본 결과 이승만 대통령만 없었으면은 그 당시에 공산화는 필연적이었는데 저놈의 노인네가 미국에서 말이야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와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로 가는 걸 막아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다. 그러니 저 사람을 지워버리고 다시 우리 공산주의로 가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승만은 정말로 국민을 버리고 제일 먼저 도망을 쳤는지 이제부터 그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6.25는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사주해가지고 일으킨 전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6월 25일 날 새벽에 기습을 해서 우리가 기습을 당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6월 25일 날 4시부터 인민군의 기습 남침이 시작이 돼가지고 물밀듯이 이제 막 내려옵니다.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특수 게릴라 부대가 지금 정동진 부근, 우리는 해돋이 보러 정동진에 자주 갑니다만은 정동진, 임원 이 무렵에 이 일대에 6월 25일 날 새벽 한 3시쯤에 이 게릴라 부대가 상륙을 해가지고 군사작전을 시작했다는 사실. 그 정도는 알고 정동진 가서 했다는 거 좀 보십시오. 그리고 부산에다가 아주 대규모 게릴라를 상륙시키기 위해서 한 600명 정도의 게릴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게릴라를 태운 무장선박이 쭉 남하를 해오다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지금 보유하고 있었던 포함이라고 포가 달린 배라는 뜻입니다. 백두산함이 부산에서 이제 작전 명령을 받고 올라가다가 울산 앞바다에서 아주 의아스러운 선박을 발견을 해서 정선 명령을 내렸는데 그 정선 명령을 어기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 도주하는 걸 보고 쫓아가 가지고 포를 쏴 가지고 격침을 시켜서 그야말로 부산이 저 게릴라로 아수라장이 되는 것을 막았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백두산함이 그 무장선박을 격침시키지 못했다면 아마 그 게릴라들이 부산을 점령을 해서 미군이 들어오는 거는 물론이고 부산으로부터 거꾸로 우리를 공격을 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아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주 천우신조로 우리 백두산함이 그 무장선박을 격침시켰기에 그 후에 부산을 통해서 유엔군들이 상륙을 해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이런 일이 가능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인민군들은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서 의정부, 창동, 미아리 선으로 하나 내려왔고 또 지금의 고향 서울을 통해서 또 쳐들어왔고 또 태계원 서울 노선으로 쳐들어왔고 이렇게 3개 노선을 향해서 인민군들이 이제 물밀듯 진격을 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인민군이 초기에 이제 남침을 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옹진반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오고 서울을 향해서 내려오고 그런데 이제 춘천과 홍천을 향해서 내려오던 요 부대들이 그 당시에 춘천과 홍천을 지키고 있던 우리 국군 육사단의 아주 결사적인 저항에 의해서 봉쇄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부대가 우리 육사단이 이 부대를 막아내지 못했으면은 이 부대들이 쭉 와가지고 지금 수원 이 선을 이렇게 우회를 해서 38선 부근에서 전선이 무너져가지고 후퇴를 하는 우리 국군의 주력 부대를 포위방 안에 가둬놓고 거기서 몰살을 시켜서 아마 전쟁이 쉽게 끝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춘천과 홍천에서 우리의 이 육사단 지휘관과 이 병사들이 정말 육탄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싸워가지고 이 부대들의 남진을 좌절하는 바람에 우리 국군을 포위망에 가둬놓는 이 작전이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지도에서 보듯이 서울이 여기 있고 춘천, 홍천을 통해서 내려오는 부대가 이런 식으로 수원과 그 일대를 딱 잘라가지고 포위를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죠. 정말 우리 국군 육사단의 용맹분전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렸다. 이렇게라도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작전 계획에 의하면은 남침 다음 날 서울 함락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것은 6월 28일 날이었습니다. 소련군이 왜 다음 날 점령을 하려고 했느냐? 이 소련이 제공한 이 전차 때문입니다. 이 T-34라는 전차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스탈린그라드, 크루스크 이런 데서 독일 기갑군단을 아주 격파한 그 당시 이 무기의 성능으로 보면 세계 아주 최고의 전차였습니다. 거기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소련이 이 전차를 또 아주 또 현대식으로 개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T-34 개량형 전차는 탑승병 5명을 태우고 최대 시속이 60km. 어마어마하죠. 저기 완전히 쇳덩어리인데 이 쇳덩어리가 시속 60km로 속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 반경이 400km나 달하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만약에 이 T-34 전차가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부르릉 하고 시동을 건 다음에 전속력으로 서울을 향해서 돌격을 했다. 그러면은 최대 시속이 60km니까 1시간에 60km를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38선에서부터 서울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48km에 불과했습니다.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죠. 그러니까 넉넉 잡고 남침 다음 날인 6월 26일 날 정도면은 뭐 충분히 서울을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련군이 작전 계획을 짜줬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에 도착을 했던 이 소련군 군사 고문단이 그 중에 대부분이 전부 이 기갑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전차를 운영하는 이 작전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을 합니다. 왜 이 인민군 전차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이거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공격한 주력 부대는 인민군 3사단하고 4사단인데 거기에 이제 105 탱크여단에 탱크 100대가 이제 같이 휩쓸려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105 전차여단에 정치장교 오기환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한국군으로 귀순을 합니다. 귀순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38선을 돌파하는 장면을 그 당시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했습니다. 유경수 단장이 선두에 섰다. 전차 위에서 소련제 피스톨을 뽑아들고 하늘을 향해서 3발을 쏘면서 전진하라 이렇게 명령해서 전진을 했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저항이 없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철원에서부터 포천까지는 뭐 전혀 저항이 없어서 이거 뭐 훈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심정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민군 제4사단의 이 탱크 부대가 6월 25일 날 오전에 동두천 덕정을 거쳐서 의정부로 진격을 해서 6월 26일 날, 그러니까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그 남침을 개시해서 하루가 지난 6월 26일 날 정오 조금 지나서 의정부를 점령을 했습니다. 의정부를 점령했다는 뜻은 무슨 내용이냐? 이 탱크에 달려있고 자주포에 달려있는 이 포가 사정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포를 쏘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던, 그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가 아니라 경무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경무대가 인민군의 대포와 전차포의 사정권 내에 들어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이 인민군 전차가 의정부를 점령을 한 6월 26일 날 정오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열차를 타고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본인이 서울에 남아서 이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서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좌익들의 이 공격의 표적이 되는데, 하여간 그 얘기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6월 26일 날 정오 조금 지나서 의정부에 진입을 한 이 전차들이 6월 27, 6월 28, 6월 28일 날 새벽에 이제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틀 동안은 뭘 한 거예요? 바로 우리 국군의 아주 영웅적인 저항에 의해서 이 인민군 탱크 부대들이 전진이 좌절이 됐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진에 나오는 요 인물이 김풍익이라는 소령입니다. 이분이 국군 포병학교 제2포병대 대대장인데, 이분이 105mm 포를 끌고 나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포를 가지고 한번 파괴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포, 원래 이 105mm 포는 이제 곡사포인데, 이거를 이제 직격탄으로 해가지고 꽝 쏴가지고 인민군 탱크를 막 부셔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시고 나니까 그 뒤에 따라오던 전차들이 그 김풍익 소령을 향해서 아주 무차별로 기관총과 포탄을 쏴버려가지고 현장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참 아쉽죠. 또 하여간 국군 25연대 2대대 화기분대장이 로켓포를 아주 전차 가까이서 발사해가지고 파괴하는 등 어쨌든 막 6탄전을 벌여가지고 이 인민군 탱크의 그 저지를 막아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뭐 많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그 용감하게 싸우는 바람에 인민군 탱크의 전진이 그만큼 늦어진 것입니다. 6월 26일 날 정오 무렵에 의정부를 점령을 해놓고 6월 27, 6월 28일 날 새벽에까지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창동 미아리 고개에서 아주 막 강력한 저항선을 구축을 해가지고 하여간 여기서 뭐 우리 그 군인들이 아주 뭐 6탄전을 벌여서 이제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잘 싸웠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인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 박사와 미국 대사관이라는 이 책을 해럴드 노블이라는 분이 썼는데, 그 해럴드 노블은 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관의 직원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을 다닐 때 이 해럴드 노블의 아버지 그 노블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이었어요. 그 노블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 미국 대사관에 근무를 했는데, 이분이 우리 그 국군이 얼마나 정말 그 열심히 싸웠느냐 하는 것을 이 책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서, 아, 우리 국군이 정말 영웅적으로 저항을 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비좁은 의정부 회랑 전투야말로 근대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것 중에 하나였다. 그 당시에 유재흥 장군이 보다 우수한 대포와 비행기와 탱크를 가진 인민군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었는가는 용기와 헌신적인 애국심으로 가득 찬 하나의 드라마였다. 미국도 몰랐는데 훨씬 뒤에 인민군을 막기 위해서 미 24사단 선두부대인 스미스 부대가 오산 중미령에서 인민군 탱크한테 완전히 깔려가지고 대대원 절반이 아주 뭐 죽거나 그 포로가 되는 아주 참혹한 패배를 당한 후에서야 인민군이 얼마나 강한 군대인지를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야, 우리도 이렇게 깨졌는데 정말 소총 가지고 무장을 한 우리 그 국군들은 어떻게 3일간이나 저 탱크의 공세를 막아냈는지, 대한민국 국군 정말 대단하다 하는 거를 처음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 국군의 아주 용맹문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훨씬 뒤에 북괴군을 능가하는 대포와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마저 북괴군에게 밀리고 나서야 비로소 의정부 근처와 춘천 임진강 아래서 싸운 한국군의 영웅적인 행동이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한국군을 염두에 둔 외부 사람들은 별로 없었으며 오늘날까지도 한국군의 명예는 초기 며칠간의 그릇된 관념들로 먹칠당했다. 우리 국군은요, 그야말로 소총 박격포 정도를 가지고 최신 무기인 탱크 242대와 자주포 176대로 무장을 하고 전투기, 항공기, 폭격기로 이루어진 이 현대적인 인민군 군대하고 맞서서 정말 영웅적으로 저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마치 우리 국군이 형편없이 패주했듯이 패주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바로 이 해롤드 노블이라는 사람이 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동 미아리 전선에서 우리가 이 방어선을 펼치고 정말 죽기 살기로 이제 싸우는 바람에 인민군 탱크가 여기를 이제 도저히 뚫지를 못하니까 인민군이 이제 전차 2대하고 1개 소대 병력을 저 홍릉 지역으로 지금 이제 그 키스트 있는 그쪽으로 우회를 시켜서 6월 28일 새벽 2시에 청량리에 이제 인민군 전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전차가 미아리 쪽으로 가가지고 창동 미아리에 방어선을 치고 있는 우리 국군의 뒤에서 막 포를 갈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창동 미아리 방어선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인민군이 6월 28일 날 새벽에 이제 서울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새벽 2시에 이제 청량리에 전차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한강에 놓여 있는 한강대교, 그리고 한강철교, 그리고 광진교 다리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리를 폭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 국군이 다리를 먼저 끊었느니 뭐니 해가면서 또 다리를 이상하게 끊었다고 또 뭐라고 시비를 걸지를 않나. 하여간 2시에 인민군 병력이 나타나서 전차들이 어슬렁어슬렁 하고 있는데 이 전차가 시속이 60km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속 60km의 전차가 한강 인도교까지 맘만 먹고 붕 하고 밟고 왔으면 30분이면 다 오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2시 30분에 이 다리를 안 끊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타이밍에 맞춰서 다리를 끊었는데 그것도 또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워낙 이제 이 교량을 급히 폭격을 장치하는 바람에 그 한강 인도교는 잘 끊어졌고 광진교도 잘 끊어졌고 한강에 철교가 이제 3개가 놓여 있었는데 2개는 잘 끊어졌습니다만은 하나가 폭격이 제대로 터지지를 않아서 그냥 일부만 부서지고 멀쩡했습니다. 바로 그 멀쩡한 그 다리에다가 목재를 깔고 인민군 탱크가 사후로에 건너오는 그 사진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때 이 전차들이 이 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당시에 우리 국군 중에서도 이제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한강 일대에서 뭐 노량진, 그다음에 마포, 그다음에 동빙고동, 한남동 이런 부근에 이제 강가에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가지고 막 배를 구하러 가느라고 막 우왕좌왕 우리 군인들이 그러고 있을 때 이 인민군 탱크가 한강으로 몰려와가지고 거기에 몰려있는 우리 국군들을 그냥 뭐 포로 갈기거나 기관총으로 갈겼으면 아주 끔찍한 학살극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까닭인지 전차를 전부 서울 시청 앞에다가 모아놓고 서울 그 점령식을 거행을 해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 국군들이 무사히 강을 건너서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천우신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인민군 이 전차부대는 아니 그 시속 60km로 달리는 이 그 전차가 새벽 6월 25일 날 새벽에 남침을 해가지고 6월 28일 날 새벽에 들어왔다. 어떻게 1시간이면 올 거리를 사흘 6월 25, 26, 27, 28 4일 만에 들어온 거죠. 왜 이럴까요? 왜? 바로 이 중공군 지휘관들 덕분입니다. 그 당시에 인민군이라고 하는 그 인민군 작전부대의 장교들 중에 거의 80%가 조선족들로서 이 국공내전에 중공군으로 참전을 했던 바로 그 중공군 출신이었습니다. 모택동이가 조선족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김일성이한테 넘겨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 인민군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남침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 중공군 출신 지휘관들은 이 전차라는 것을 뭐 구경해 본 적도 없고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주 뭐 작전 계획은 소련군 장교들이 짜줬습니다만은 그 짜준 작전 계획을 가지고 현장에서 지휘를 한 것은 중공군 출신 인민군 지휘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전차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그 보병의 뒤에다가 이 전차를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막 전투하다가 잘 안 되면 야 전차 가서 앞에 좀 확 밀어. 그래서 확 밀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전진하려고 그러면은 야 전진하면 우리 불안하니까 다시 빨리 와. 불러가지고 자기네 뒤에 세우고 보병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오느라고 사흘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북한군 장교나 지휘관 중에 뭐 독일의 뭐 구데리안이라든지 롬멜 같은 이런 전격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 있었다면 아마 서울은 6월 25일 날 점심 무렵에 함락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부가 6월 26일 날 정오 무렵에 그 함락이 됐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이 경무대는 적의 포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6월 26일 날 오후 정오 무렵에 이승만 대통령은 원래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에서 전쟁을 지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6월 27일 날 새벽까지 남아있다가 6월 27일 새벽 3시 30분에 서울역에서 특별 기동열차를 타고 서울을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원수의 피난이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6월 27일 날 새벽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피난을 안 떠났으면 의정부나 이런 쪽에서 포를 쏘면은 그 포에 맞는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포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인민군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끝장나야 정상이라는 뜻입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인민군에게 포로가 되면은 아니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데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저기가 포로가 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라는 것입니까? 자, 또 한 가지 이승만 대통령이 6월 27일 날 새벽에 이 경무대를 떠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좌익들이 서울에 아주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좌익들이
만약에 서대문 형무소를 그 좌익들이 공격을 해서 이 서대문 형무소가 파괴가 될 경우에 거기에 갇혀있던 수많은 사상범들이 일왕산 줄기를 타고 바로 건너오면은 병문회가 나타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 공산주의자들한테 지금 포로가 될 수도 있는 이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원수가 그 인민군 탱크가 들어오기 하루 전인 6월 27일 날 새벽에 피난열차를 타고 떠난 게 그렇게 뭐가 잘못됐다고 이 짓들을 하고 앉아 있는 건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이런 좌익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하고의 논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은 피난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게 아니고 너무 늦었습니다. 적어도 6월 26일 날 정오 무렵에는 피난을 떠나셔야 되는데, 그래도 뭔가 현장에 남아서 전쟁지휘를 하겠다고 하루 더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 대통령에게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언사로 뭐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쳤다, 이런 사기극을 벌리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결연히 나서서 싸워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다 나와가지고 환영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오니까 이제 뭐 어디서 언제 인공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공기들이 막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서울이 붉은색 일반도로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조선일보가 1950년 6월 28일 날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오니까 이런 호해를 냈습니다. 오래 갈망하여 맞이하던 조선인민군대를 서울 시민들은 열렬한 환호로서 환영하였다. 조선일보가 낸 호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곳곳에 그냥 있는 것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경무대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6월 27일 날 새벽 3시까지 서울에 남아있다가 그때 서울을 떠난 그것을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뒤통수를 치듯이 모욕을 하는 이 배은망덕한 이런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만이 저런 선전선동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피난은 너무 늦었다. 궁금하시면 남정욱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이 남침 이후에 3일간 어떻게 정말 영웅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휘를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사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